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당신 몰래 당신에 대한 정교한 거짓말을 쉴 새 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째 밤잠을 설치며 뒤척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괴롭고 꼬리를 무는 생각을 이제 그만 멈추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도무지 멈출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자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소심해서라고 탓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당신의 성격이나 멘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뇌 구조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뇌 안에는 아주 특별하고 기묘한 장치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 장치는 하루 종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그 뇌 속의 장치가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거짓된 이야기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진짜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이 장치가 도대체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은 이 장치에 더 심하게 끌려다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 비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면 앞으로는 같은 생각이 찾아와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평범한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붐비는 지하철에 올라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평소 즐겨 듣던 신나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그 음악 소리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 팀 회의에서 팀장이 당신을 향해 무심코 던졌던 바로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짧고 날카로운 한 문장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은 가만히 있지 않고 머릿속에서 무서운 속도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팀장님이 나를 대놓고 무시한 건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들은 내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혹시 이 팀에서 나 혼자만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에 꼬리 물기는 지하철을 내려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꺼지지 않고 계속 올려댑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 밥을 입에 밀어 넣어도 도무지 무슨 맛인지 느껴지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깊은 새벽이 시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도 그 문장만 맴돌고 있습니다. 잠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 버렸고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리며 불안감만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옆자리에 앉아 같은 회의실에 같은 공기를 마셨던 동료의 모습입니다. 그 동료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콧노래를 부르며 오늘 저녁에 배달시킬 맛있는 메뉴를 즐겁게 고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팀장의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반응은
이토록 극명하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현상을 두고 성격의 차이라고 쉽게 단정 짓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멘탈이 약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평가절하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신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전혀 다른 명쾌한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나 나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 안에서 그 특정 장치가 남들보다 과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치의 정체가 과학적으로 처음 밝혀진 것은 1960년대 일입니다. 당시 신경심리학계의 거장이었던 마이클 가자니가 박사는 좌뇌와 우뇌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자들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이 분리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아주 유명한 실험의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팀은 환자의 우뇌에만 시각적 정보가 들어가도록 조치한 뒤 하얗게 눈이 덮인 겨울 풍경 사진을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눈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삽을 골라 들었습니다. 방금 본 눈 덮인 풍경에서 눈을 치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삽이라는 도구가 필요할 테니까요. 우뇌의 시각적 정보 처리와 운동 명령이 아주 정상적으로 연결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환자의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좌뇌는 방금 전 우뇌가 보았던 그 눈 덮인 풍경 사진을 전혀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진은 좌뇌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방금 왜 그 수많은 물건 중 하필 삽을 골랐습니까? 좌뇌는 분명히 그 진짜 이유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자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닭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삽이 필요하잖아요. 환자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자신이 삽을 들고 있다는 현재의 결과에 끼워 맞추기 위해 그럴듯한 서사를 즉석에서 지어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의식조차 없이 진심으로 그것이 진짜 이유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원리를 증명하는 더욱 놀랍고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연구진이 환자의 우뇌에만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세요 라는 명확한 행동 지시어가 적힌 글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지시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은 다시 한번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환자분, 지금 갑자기 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계시는 건가요?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좌뇌는 거드 라는 지시문을 본 적이 없으니 이유를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환자의 좌뇌는 이번에도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아, 목이 좀 말라서 시원한 물을 마시러 가는 길입니다. 자신이 걷고 있다는 신체적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이유를 창조해낸 겁니다. 가자니가 박사는 인간의 뇌가 가진 이 독특하고도 강력한 기능에 아주 직관적인 이름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석장치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언어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표현하자면 머릿속에 살고 있는 소설가라고 할 수 있죠. 이 머릿속의 소설가는 주인이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펜을 들고 혼자서 쉼없이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나 인과관계가 비어있는 틈이 생기면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빈칸을 빼곡하게 채워넣고 자신이 임의로 지어낸 픽션을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아주 뻔뻔하게 우리 의식에게 건네줍니다. 인지신경심리학자 크리스 나이바워는 이 개념을 무려 22년간 집요하게 연구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인간의 뇌와 생각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상당 부분 바로 그 크리스 나이바워의 깊이 있는 연구 결과와 저서에서 그 핵심을 빌려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지런한 소설가의 일상을 볼까요? 상쾌한 아침, 활기차게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며 밝게 인사하던 동료와 마주쳤는데 오늘따라 유독 고개만 살짝 까딱하고는 차갑게 스쳐 지나갑니다. 게다가 찰나에 스친 동료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딱딱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짧은 1초의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살고 있는 소설가가 맹렬한 속도로 타자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프로젝트 때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었나? 아니면 내 뒷담화를 전해 듣기라도 한 건가?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고 객관적인 팩트만 분리해 봅시다.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물리적인 사건은 단 하나뿐입니다. 동료가 평소보다 짧고 건조하게 인사했다. 오직 이것만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며 나머지는 전부 허구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될 무렵이면 머릿속 소설가의 지필 속도는 통제를 벗어나 이미 이 막장 드라마의 시즌, 이 대본까지 완성해 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 동료가 나를 싫어하는 건 확실하고 내 이미지도 바닥을 쳤을 거야. 이대로 가다가는 팀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거 아닐까? 이야기는 끝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비록 머릿속에서 지어낸 가짜 소설일지라도 그 소설이 우리 몸에 만들어내는 생리적인 감정 반응만큼은 너무나도 생생한 진짜입니다. 입맛이 뚝 떨어지죠. 오후 내내 우울하고 무기력한 기분이 온몸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퇴근할 무렵에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차갑게 지나갔던 그 동료는 사실 어젯밤에 어린아이가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을 오가느라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피곤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 장치가 작동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모르면 일단 지어낸다. 상황 사이에 빈칸이 있으면 상상으로 채워넣는다.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으면 내 멋대로 이유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진화 과정에서 버리지 않은 걸까요? 그 해답은 생존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게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곧 죽음과 직결되는 엄청난 공포이자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풀숲이 흔들렸을 때 저게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까? 아니면 나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일까? 하고
여유롭게 고민하며 정보의 빈칸을 남겨두었던 조상들은 모두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판단이 틀려도 일단 도망쳐야만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불확실한 정답을 기다리며 주저하는 것보다 차라리 확실한 오답을 선택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괴로운 것은 뇌가 아기를 품고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뇌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이 주는 공포로부터 당신을 안심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빈칸을 채워 넣으며 눈물겨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운 이야기를 원래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구분 하나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동료의 차가운 인사를 받았을 때 찰나의 순간 가슴이 철렁하거나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은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러한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짧은 인사가 지나간 후 반나절 내내 이어지는 정신적 괴로움, 나를 미워하나 바에서 시작해 살을 붙여가는 그 거대한 고통, 그 장기적인 고통은 결코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머릿속의 해석장치, 즉 소설가가 잉크를 흩뿌리며 써내려간 허구의 소설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순간의 불편함 자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신경계가 보내는 신호니까요. 하지만 반나절 동안 이어지는 고통은 오직 머릿속의 이야기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부분 진실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 소설가에게는 허구를 진실로 둔갑시키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좌뇌의 해석 장치는 철저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언어의 틀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기능합니다. 특정한 단어가 떠오르는 그 순간 그 단어가 가진 무게만큼의 강력한 감정이 자석처럼 따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폭된 감정의 토대 위에서 소설가는 더욱 자극적인 다음 문장들을 막힘없이 술술 쌓아 올립니다. 동료가 짧게 인사하고 지나간 그 건조한 상황에 대해 내가 완벽하게 무시당했다 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뇌는 즉각적으로 모욕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강렬한 자기 방어의 서사를 자동 시스템처럼 펼쳐냅니다. 그런데 만약 완전히 똑같은 물리적 상황을 두고 저 동료가 뭔가 마음에 여유가 없었나 보다 라고 다르게 부르면 어떨까요? 분노의 서사는 마법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상대를 향한 약간의 연민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완전히 다른 장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직장 상사의 날카로운 지적을 나에 대한 공격이라고 부르면 온몸에 가시를 세우는 방어 태세가 켜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장을 위한 피드백이라고 부르면 내일 당장 내가 어떤 행동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발전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라는 단어를 지우고 변수가 생겼다라는 단어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소설가가 치고 있던 타자기의 다음 문장 방향이
절망에서 문제 해결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수동적인 그릇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붕어빵 기계처럼 현실을 특정한 모양과 크기로 강제로 찍어내고 규정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주조틀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나 긍정 확언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머릿속 소설가가 맹렬하게 두드리고 있는 타자기에서 가장 자극적인 자판 몇 개를 아예 물리적으로 뽑아버리는 아주 실질적인 뇌 공정입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왜 이 소설가는 쉬지를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평소 생각이 많아 괴로운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머릿속 소설가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런 외부 자극이 없는 순간에도 다음 줄거리를 찾아 끊임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뇌과학자들은 뇌의 이런 성향을 전문 용어로 패턴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좌뇌는 혼돈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규칙과 패턴을 찾아내는데 특화된 기계입니다. 심지어 아무런 규칙이 없는 곳에서도 가짜 패턴을 찾아냅니다. 인지신경 심리학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불빛이 나타나는데 무작위로 왼쪽에 60%, 오른쪽에 40%의 확률로 깜빡이는 단순한 게임을 쥐와 사람에게 시켜보았습니다. 쥐는 아주 단순하게 행동했습니다. 지능이 낮은 쥐는 복잡한 생각을 포기하고 그저 확률이 높은 왼쪽 버튼만 주구장창 눌러서 60%의 정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불빛이 나타나는 순서에서 기어코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려고 머리를 쥐어짰죠. 그 결과 사람은 있지도 않은 규칙을 찾으려다 함정에 빠져 겨우 52%의 정답률밖에 맞히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규칙이 없는 곳에서 억지로 규칙을 찾으려는 좌뇌의 습관 때문에 생존 본능에 충실했던 쥐보다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를 일상에 대입해 볼까요? 연인이 평소보다 카톡 답장을 늦게 했습니다. 바쁘다 보면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그럴 수 있죠. 여기에는 숨겨진 패턴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답장이 늦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머릿속 소설가가 눈을 번뜩이며 패턴을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나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린 게 확실해. 규칙이 없는 곳에서 규칙을 만들고 그 위에 서사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가짜 이야기 때문에 진짜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퀴즈 정답을 못 맞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패턴 탐색의 습관이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거대한 가짜 패턴 하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좌뇌가 만들어낸 그 가장 견고한 가짜 패턴의 이름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천진난만했던 10살 때의 나와 피끌턴 20살 때의 나, 그리고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는 현재의 나, 과거와 현재의 나는 육체적 조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며 취향조차도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전부를 하나의 나라고 부릅니다. 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듯한 연결감 자체가 사실은 좌뇌의 해석 장치가 흩어진 기억들을 기워 맞춰서 만들어낸 정교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배우들이 동일한 이름표를 번갈아 달고 한 무대에 오르는 것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최첨단 장비로 뇌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뇌의 그 어느 구석에서도 나라는 감각을 만들어내는 특정 부위를 찾지 못했습니다. 즉, 나라는 느낌은 뇌 어딘가에 저장된 실체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엮어내는 라이브 방송 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내가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흔들려 화가 나고, 무시하면 내 이야기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 같아 큰 상처를 받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역시 나는 어딜 가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결론 내리는 것, 연애가 끝날 때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되뇌는 것, 현실이 그런 게 아니라 해석 장치가 나라는 우울한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머릿속을 맴도는 수많은 후회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모든 것들은 나라는 패턴을 유지하기 위한 좌뇌의 야근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당신의 존재가 가짜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나라는 이야기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어제까지 쓰인 챕터를 오늘 당신의 의지대로 편집하고 다시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설이 바뀔 수 있다는 건 당신이 더 이상 그 과거의 소설 속에 무기력하게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책에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해석 장치가 써낸 한 편의 챕터일 뿐 결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치명적인 역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이 괴로운 생각들을 멈추기 위해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더 치열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 원인이 뭐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파고드는 순간 당신의 해석 장치는 신이 나서 더욱 바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원한 분석이라는 도구가 애초에 이 문제를 만들어낸 해석 장치와 완벽하게 같은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가가 완전히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1996년 뇌과학자질 볼트 테일러는 좌뇌의 뇌졸중이 발생해 좌뇌의 기능이 하나씩 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언어 능력이 사라지고 자기 몸의 경계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일러 박사가 보고한 경험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몸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느낌, 깊은 평화로움, 그리고 모든 걱정이 사라진 거대한 고요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머릿속 소설가가 멈추자 그 소설이 만들던 불안도 함께 멈춘 겁니다. 평생 뇌를 연구하던 과학자가 자기 뇌가 고장나는 순간에
오히려 가장 깊은 평화를 느꼈다는 것. 흥미로운 건 2600년 전 붓다가 말한 고정된 나는 없다는 철학적 가르침을 현대 뇌과학이 실험실에서 거의 동일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평화를 체험하기 위해 뇌졸중이 올 필요는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 안에서 이 시끄러운 소설가의 볼륨을 줄이는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알아차리기입니다. 감정이 훅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얼굴이 뜨거워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질 때 속으로 단 한 문장만 조용히 선언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 머릿속 소설가가 또 이야기를 쓰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생각과 나 사이에 숨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도움이 되는 건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는 정서명명입니다. 기분이 나쁘다고만 느끼지 말고 무시당한 느낌인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 불안인지 정확한 윤곽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해석 장치가 덧칠할 여백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몸을 활용하는 겁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해봅시다.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긴장 해제 모드로 전환됩니다. 소설가의 타자기에서 잠시 손을 떼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어를 바꿔보는 겁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 라고 바꿔보십시오. 이 한 끗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소설 속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 소설을 읽고 편집하는 관찰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구조를 깨닫게 되면 혹시 좌뇌가 나쁜 악당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뇌가 없다면 우리는 내일의 계획을 세울 수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를 수도 없습니다. 좌뇌의 해석 장치는 인간이 가진 가장 정교한 생존 도구입니다. 문제는 도구 자체가 아니라 도구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상태입니다. 칼이 나쁜 게 아니라 칼에 휘둘리는 게 위험한 것처럼 말이죠.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 고성능 도구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새벽 2시 또다시 어두운 천장을 보며 불안한 문장들이 맴돌 때 한 번만 미소 지으며 떠올려 보십시오.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소설가가 쓴 문장이구나. 이야기는 계속 쓰이겠지만 그 허구를 믿을지 말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크리스 나이바우의 뇌는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 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 마음연구소의 남준이었습니다.